네, 우선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서 자기네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고 있는 거를 선생님께도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얘기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강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본인들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선택권인 핵인 상황이 북한이 반핵 혹은 탈핵이 핵을 없애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혹은 그런 상황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는 시간의 문제가 있고 시간의 문제는 역사의 문제죠. 북한 정권이成立된 이후로 자기들의 생존, 정권의 생존과 그쪽 용어는 인민이지 우리에게는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 등등의 그네를 용어는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의 군사적인 압력, 우리가 남쪽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몇십 년 동안 심하게 압박을 가하니까 그 전에는 다 재래식 무기로 대응을 했잖아요. 재래식 무기로 대응을 하다 보니 무한대다 장비가. 그러니까 국방비 압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민의 생활, 그쪽 용어가 인민이니까 인민의 생활을 정지시키는데 큰 장애가 온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압력에 대해서 국방비를 늘려가지고 대외적인 압력, 군사적 압력, 안보를 지키는 안보하고 민중의 복지, 북한 민중의 복지 두 개가 충돌이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 민중의 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복지비를 증진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언제든지 국방비가 재래식 무기를 통한 무한대니까 국방 재래식 무기는 감당을 하니까 미국의 최첨단의 미국 정도가 아니고 한미일 삼각동맹 압력을 통해서 그래서 김일성 정부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게 버텨온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그게 아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것, 재래식 무기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하는 전략에서 벗어나서 핵무기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를 통해서 대응을 하면은 재래식 무기를 통한 국방비 증액도 줄이고 그것이 갖는 핵무기가 갖는 미국과의 대외 협상력 그리고 미국과 맞서는 1대1로 맞짱을 뜨는 그런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통일의 주도권도 가질 수 있다 하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건 북한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국주의 힘에서 눌려있던 제3세계의 나라들이 흔히 갖는 생각입니다. 핵무장의 유인이 강한데 파키스탄, 인도도 그랬고 지금 현재 이란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랬었고 일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군비 얘기하면 핵무기를 무장하면 약간 이제 핵무기 한 발 또는 10발 가지고 있으면 재래식 무기를 군비 확장을 엄청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제 평화 배당금이라 부르는데 그 군사력은 증강되지만 군비는 줄어드는 그 경비로 복지를 증진시키다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 전략으로 이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김일성 주석은 이제 그러면서도 초반 단계니까 발상의 초반 단계니까 그런 것을 은근히 추진했지만 김일성 정권 때는 추진했지만 대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지대화 비핵 평화지대화죠. 그 동북아 평화지대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립화론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일본 사회당하고 관련이 강했는데 예전에는 일본 사회당 의원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수상이 대담을 했는데 그때 반드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비핵 평화지대화가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게 있어요. 그런 흐름이 있고 하나는 이제 핵무장도 은근히 준비했었죠. 그러다가 김정은 정권 돼가지고 제1단계 단추를 꿰기 시작해서 김정일 정권이지 김정은 정권에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무기화하는데 상당한 큰 성공을 했죠. 양단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북한의 정권의 속성상 그 선조 지배자 김정일과 김일성이 얘기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유언을 놨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에 계속 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한미 군사동맹이랄지 위협하는 무력의 압력 수단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정전협정이랄지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당신이 노력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 언제든지 없애겠다. 하는 일관된 약속이요. 그 일관된 약속의 배경이 있는 것은 오래전에 이미 김일성 수상이 얘기했듯이 한반도 비핵지대화 또는 동아시아 비핵지대화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두 개가 엮여 있는데 북한이 그냥 일방적으로 핵무장에만 집착한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생존을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계속 핵무장 강화를 하고 있죠. 남북이 정상회담 3번 하고 트럼프하고 2번 만났나요? 정상회담 2번 했죠.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에 잠깐 만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 정상회담이 남북한의 정상회담 3번 한 적도 없고 한 정권에서 1번 하기도 힘든데 그것도 숙적인 미국의 정상을 2번이나 만난 대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이 정도의 만남이라면 서로 평화협정 이것이 맺어질만 한데 그것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핵 무장에 대한 끈은 놓지는 않을 겁니다. 완전히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이건 어중이 떠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엔 체제가 유엔 안보리 상위 안보리 국가가 다량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5개 나라 중심 됐잖아요. 그래서 그 5개 나라 중심을 NPT라는 체제를 만들어서 핵무기 확산 금지죠. 자기들만 갖고 5개 나머지는 갖지 못하게 하는 체제가 이제 그 세계 핵무기 체제, 무기 체제, 안보 체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도전장을 낸 것이 이제 인도, 파키스탄 등 나라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특히 파키스탄 같은데 이제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넣듯이 리비아도 그렇고 압력을 넣고 유혹하고 뭐 그 정권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했잖아요. 특히 이란이 현재 당하고 있는 경제 제재 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핵무기 개발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나라가 지탱할 수 없을 정도 압력을 넣지만 파키스탄, 인도의 경우처럼 한 번 핵무기를 만들어 버리면은 그냥 버린 자식처럼 방치해도 놔둔다는 거지. 북한의 경우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 마치 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공격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을 미국이 하기 힘들어지는 거니까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갖는 게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일반 노리고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믿지만은 그렇게 될 가능 공산이 난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한편 약간의 우려인데 고철도가 될 수 있다. 그 NPT 체제가 그렇고 핵무기 체제라고 하는 속성이 그러다.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체계 자체가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이 핵무기만 한 발 갖고 있으면 그냥 북한, 미국과는 언제든지 맞짱 뜰 수 있다 하는 것이 반드시 보장이 되느냐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렇지 이제 핵 억지력이 이제 계속 관통이 되느냐는 얘기인데 핵 억지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미국이 그냥 강철 같은 펀치를 내있을 때 나도 준비돼 있어 해가지고 한번 붙잖아요. 그 워낙 깡패들 하고 할 때 동네 꼬마가 한번 붙다 끝까지 해가지고 깡패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핵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그 동네 꼬마가 깡패 조직업할 때 동네 꼬마가 계속해서 그 힘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뭐 어디 태권도 이런데 학원도 다니고 해가지고 이는 보통 쌤표가 아니네 하는 것이 동네에 인정이 돼버리면은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무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개발하면 계속해서 그 상승 에스컬레이터 하는 식으로 되지 않으면은 무기 원래 개발한 아무 효과도 없고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이것이 남북 간의 통일도 저해하는 것이 남쪽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박정희 정부 때 많이 나왔던 얘기인가 그 퍼주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북한 퍼주기다 하는 것이 많이 보수 세력에서 얘기돼가지고 통일 운동이 약화되고 국민 사이에 통일, 특히 젊은이들은 특히 통일 뭐 필요 없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에 더 상승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이후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퍼주기에서 퍼줬는데 우리를 향해서 핵무기가 날라오게 생겼네. 우리가 물자도 지원하고 쌀도 보내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우리 동족이라고 잡으면 적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통일운동에도 실제 통일운동을 촉진시키고 한 그 민초들의 감성 이런 것도 증가시키는데 마이너스 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한데 이건 뭐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도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통일된 이후에 민족의 재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까지 있어요. 내가 아는 미국의 재미동포도 그런 생각 갖고 있고 하는데 나는 상당히 위험하다 보고 일부 이제 범인이라든지 이런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데 그런 것도 뭐 어느 정도는 유포되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분단 사회에 하나 획기적인 새로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배경이나 핵무장하는 배경이나 그 동기나 그 역사적인 맥락은 이해가 된다. 나도 충분히. 그렇지만 핵무장을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는 건 장담할 수 없다. 약간의 회의 있고 근본적으로 이제 나 같은 평화주의자들은 북한이 그냥 핵 보유하는 채 신용하는데 그건 맥락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만 보여주는 걸로 난 끝내기를 바라는 거죠. 내 주변에 같이 이제 활동하고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남직에 진출한 사람도 많고 국회의원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뭐 특별히 비판적이나 새로운 관점을 하는 거 아닌데 나 같은 경우는 못한 것이라기보다도 안 하는 것의 측면이 있는데 못한 측면이 있죠. 두 개가 양존한다고 보는데 같이 한국 학생운동 때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의 그 분기점이 1989년에 소비에트가 붕괴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갖는 학생운동은 사회주의 경향하고 이제 민족통일하고 두 개가 합성되는 것이 큰 흐름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공부했죠. 거기가 일환 많이 있지만 조국 같은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 성향 이런 걸 했었잖아요. 이제 통일 운동에 강세를 한 쪽도 있고 이제 민족 담론이 계급 담론 두 개가 합성이 되기도 하고 분리도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계급 담론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됐기 때문에 다 학습을 많이 활동도 했죠. 특히 노동운동이 계급하고 관련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1989년에 소비에트가 분거가 되니까 심하게 그 패닉 시상이 있었어요. 우리도 뭐 다 읽어봤는데 그 뭐 레닌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영어로 파리스 투기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공개적으로 유통이 안 되고 막 수백 번 복사해가지고 그 달빛에 프로도 볼까 말까 타이핑으로 된 거 보고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무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긴 한데 새로운 운동하겠다 또는 뭐 운동을 잠시 접어두고 뭐 기업을 차린다 아니면 취직을 한다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뭐 하여튼 지금까지 운동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가 제 1차라고 하니까 하나의 물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을 그만둔 사람이 많죠. 물론 몇십 년 운동하다 어렵죠. 생활비도 좋고 그리고 부인하고 관계도 있고 뭐 이혼한 사람도 많고 하니까 살기 힘들어도 그런 경우 등등 여러 양태로 나름대로 그 새로운 영역을 확보한다고 하는 연구로 여기저기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정치 세력하고 결합하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김대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볼 건가? 그 김대중 등등에서 앞으로 이끌어질 정부, 민주정부는 어떻게 볼 건가 하는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 실제로 그 논란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김대중 정도 이제 DJ라고 보통 그런 김대중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분도 우리하고 같은 배에 탈 수 있다 하는 조금 소박한 낭만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마침 그때 이제 김대중 그것도 필요해가지고 우리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 젊은 비수혈인가 해서 그런 진보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정당을 확보했죠. 그런 거하고 수요공을 만들어가지고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김문태까지도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김대중에 대한 관점인데 관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버럴한 관점이죠. 그래서 통용이 되는 쪽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소비에트 붕괴 이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느낌. 그냥 우리는 그냥 구르조아지 정권이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도 옛날 해방 이후에 한독당 지주계급 중심의 한독당이 지금 윤보선 등을 통해서 야당이 올해 또 박정희 정권 때문에 그런 진보적인 것을 보였지만 사실 보수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물과 기름이 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같이 제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근데 여러 번 선거를 통해서 김대중이 내부에 떨어졌잖아요. 그 과정을 매번 결합하게 됐죠. 초반에는 좀 약하게 결합이 됐는데 중간에 약간 이제 이런 논리가 있죠.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 그런 게 있었죠. 여기 1989년인가요? 몇 년인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대통령이 아마 나왔을 때 세 번째인가? 김영삼하고 김대중하고 이제 둘이 대통령이고 6.29 선언 이후에 노태우가 했을 때 같이 등계 김대중, 김영삼 중 한 사람을 단일화 해가지고 노태우하고 대해야 된다고 한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김대중을 지지하느냐 김영삼을 지지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 김대중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판적 지지. 김대중은 비판의 대상이지만 상황이 지금 이런 군부 파시즘 상황에서는 그것을 민주 세력을 담당하고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술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양날의 칼인데 그래서 비판적 지지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모순되는 단어를 조합한 게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진보 세력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참모 또는 이제 캠프라고 하나요? 캠프 이렇게 해요. 나도 뭐 거의 매번 어쨌든 간에 그 주변에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적도 있고 제야세력이 대통령 선거 만든 집단 간부도 하고 하지. 그럴 때마다 선거 때마다 그런 회오리가 치고 그것이 그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선거 때 또는 일반적 지지하고 하는 쪽에 휩쓸려 가지고 움직이긴 했는데 좀 더 그런 의미의 정치적인 진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갔다고 볼 수 있고 나는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인 것 같다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기본적으로 내 인생을 걸고 하는 평화운동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 문제를 다뤄줬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도전할 때 제야 세력들이 김근태를 중심으로 한 그 대통령 선거 특별기구가 있었어요. 정당에서 만든 조직이 아니고 국민회의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데 실패했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해산할 때 김근태 선배가 묻더라고. 그 간부들 모여놓고 앞으로 우리는 뭐 할 건가 너는 뭐 할래 다 물어보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춤제 계속해서 정치권에 가겠다는 얘기했는데 거의 나만 하고 유일하게 나는 통합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각의 차이나 그때 그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뭐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지 않고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은 이제 노는 걸 뒤에서 보니 정치 세력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에 그 당이면 당의 논리, 정부 룰,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을 안 한 쪽에 될 수 있고 못한 측면에 이제 레디칼한 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제 평화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약간 원리주의적인 태도, 근데 이라크 파동에 대한 강력하게 뭐 비판하는 글들을 쓴다거나 특히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쓰고 하는 경향은 박정희 정권에 반대했던 야당 세력이 지금 계속 집권하고 하잖아요. 그런 현재 더불어민주당 같은 기류에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합니다. 강력하게 추천받아도 그 안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선거 있을 때마다 캠프에 뭐 조그맣게 무슨 뭐 위원이랄지 이런 자리를 이제 뭐 사람들이 추천해서 들어가고 했었지만 이게 거기에 들어간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담이 생각보다 높고 그리고 인너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뭐 청와대 비서도 되고 하는 것이지 그 세계가 간단치 않지. 그리고 그런 자기 초심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잃어버리고 그 새로운 조직 논리에 따라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이런 정도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너서 그래 들어갈 정도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 나의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 뭐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뭐 심지어 나보다 못한 사람도 국회의원 되고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나라고 못하겠네 하는 그런 이상의 어떤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해볼 만한 이다는 유혹이 있었죠. 간혹 생각도 하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특히 나이 들으니까 그 하나의 지혜처럼 되는 한때는 건민도 하고 했었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